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4시 40분이 되어서요.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여자중학교 교사 이상근입니다. 가르치는 과목은 기술 과목 그리고 정보 과목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그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교원 대상 온라인 연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캐리스에 요청을 받았을 때요. 제가 좀 고사했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런 정말 전문가들 잘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좀 겪은 이야기들을 잘 풀어줄 수 있고 또 함께 그 고민들,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찾는다고 하셔서 그렇다면 제가 이제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우선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 내용들이요, 네트워크 또 이제 서버 인프라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좀 다소 딱딱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조금 약간 어쩔 수 없이 전문적인 용어들이 좀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들어주실지가 사실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좀 지식들이 많으셔서 굳이 이 연수를 듣지 않으셔도 될 만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는 어쩌다 보니 그 전임 담당자가 그 작년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해놓고서는 바람과 초련이 사라지는 바람에 내가 떠맡은 경우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나는 문과인데 하면서 되게 슬퍼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라 사실은 제가 이 내용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래도 초점을 두는 것은요.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비슷한 사업들을 담당해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학교의 인프라들을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전반적인 기계 장애나 또는 네트워크 장애를 만났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 선생님들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중간중간 또는 마지막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겪으시는 다양한 어려움들 또는 선생님들께서 고민이 되시는, 그러니까 걱정이 되시는 또는 이게 뭐 의문이 생기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채팅을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선생님들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답변 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다른 선생님께서 채팅으로 답변 주셔도 좋겠고, 이렇게 서로 간에 도움을 주며 한번 이끌어가는 연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들께서 여기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요. 저희가 오늘 40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대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될 텐데요. 앞부분에 한 3, 40분 정도는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 선생님들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을 엮어가겠습니다. 제 이름은 경희여중 교사 이상근입니다. 네, 이상근입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상근, 당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 또는 이당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요. 이제 학교마다 워낙 환경이 달라서요.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바라는 환경은 모든 곳에서 아름답게 와이파이가 터지고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기기를 사용하고 그런 기기들이 완벽한 와이파이 신호를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는 이제 그런 환경들을 꿈꾸지만 여전히 이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저희가 그 수업하고 있는 환경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잠깐 그 질문이 아닌데 PPT는 제가 알기로는 밴드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이 환경에서는요, 4가지 정도의 환경으로 나누어 보면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대부분의 환경이 그려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가 온라인 수업을, 이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학교들이기 때문에 기기의 목마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하지만 여전히 이것들이 충분히 학교마다 다 보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학교에서도 어떤 학급은 선생님 혼자만 PC를 사용하고 또 어떤 학교는 학생들 모두 디바이스를 쓰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하실 때 교사가 혼자 PC를 사용하는 이제 이런 환경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작년과 올해 특히 이제 많은 학교들의 선생님들을 좀 만날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만나보니까 학교마다 PC를 사용하시는 환경들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뭐 데스크탑 쓰시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노트북을 쓰시는 환경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니까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을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고요. 그 중고등 선생님들은 노트북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시는,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데스크탑이든 또는 노트북이든 간에 사실은 가리지 않고 저희가 이러한 PC의 화면을 학생들에게 대형 디스플레이로 뿌려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대형 디스플레이로 연결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선과 무선 두 가지의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외에는 사실은 제가 아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선으로 연결한다고 하면 HDMI, 긴 HDMI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을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무선의 방식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미러링 방식들, 그러니까 무선 미러링 방식들, 몇 가지 뭐 와이다이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연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혼자 PC로 수업을 하시고 아이들이 어떤 화면을 봐야 된다면 저는 화면 연결은 유선 연결을 늘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학교에 무선 미러링이랑 다 되거든요.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HDMI 선을 꽂아서 쓰는 이유는 연결의 품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성이 넘어가는 속도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유선과 무선을 비교할 때 아직은 유선이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런 환경을 구축하실 때 미러링 장비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유선으로 해결이 되는 환경이라면 저는 무선보다는 유선을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유선을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만 무선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무선의 경우에는 미러링 장비를 보통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이제 미러링 장비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뭐 3만 원에서 5만 원대에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 계열의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용 미러링 장비, 애플 TV라든가 전용 장비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얘는 예외로 두더라도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무선 미러링 장비 저렴한 걸 사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미러링 장비를 굳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대형 텔레비전들의 대부분들이 이 미러링을 기본적으로 장비를 갖추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칩셋 자체가 미러링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연결하실 필요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TV라고 많이 부르죠. 그런 어떤 OS가 설치되어 있는 TV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러링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으니까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옆반에 있는 선생님 화면이 저희 반에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이 강제적으로 옆반 수업을 듣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선을 많이 쓸 수 있다면 유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근데 되지 않으면 무선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 역시 유선과 무선 당연하겠는데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 사실은 무선을 쓰셔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무선 인프라가 점점 잘 갖춰지다 보니 무선 연결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능하시다면 유선 연결을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학교에 있는 인터넷 속도를 온전하게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당연히 유선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가급적이면 대형 화면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해보니 일반 학교 교실 환경, 한 칸 사이즈의 교실 환경에서는 한 65인치대 이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TV 기준입니다. 만약에 어떤 좀 특별실, 조금 더 이제 큰 교실들에서는 75인치 이상급으로 올라가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릴 때 꼭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전자칠판 필요합니까? 전자칠판 좋은 것 좀 추천해 주세요. 전자칠판 어떤 게 좋아요? 뭐 프로젝터가 좋아요? 뭐 TV가 좋아요? 물어보시는데요.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일단은 전자칠판마다 특성이 다 달라서요. 제가 어떤 장비를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온라인 박람회, 그러니까 그 에듀테크 박람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가서 한번 만져보시면 좋고요. 예전에 한 5년 전, 10년 전쯤에 전자칠판을 도입하셔가지고 큰 낭패를 보시고 전자칠판 따위 다시는 안 쓰겠다라고 이를 부득부득 가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 뵀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요즘에 전자칠판은 확실히 반응성도 그렇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에 이제 대기업 제품들도 많아지고요. 중소기업들도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요. 예전에 비해서는 전자칠판이 많이 저렴해지고 성능도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자칠판은 꼭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꼭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전자칠판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굳이 전자칠판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화면 판서가 가능한 디바이스들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교사가 1PC가 아닌 1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비슷한 예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보통 태블릿일 거기 때문에 태블릿도 TV랑 연결할 때는 무선과 유선으로 연결하는 게 가능한데 가능하면 유선이 되시면 유선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태블릿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무선으로 뭐 보통 미러를 해서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사용할 땐 당연히 유선보다는 무선으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P 환경이 괜찮은지, 무선 신호 환경이 괜찮은지를 면밀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디스플레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은 뭐 당연히 비슷한 형태인데요. 만약 태블릿을 도입을 하신다면 당연하겠지만 펜 기능이 지원되는 그 기종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갤럭시 탭 시리즈 중에 요즘엔 뭐 S6 라이트라던가 S7이라던가 이런 펜이 지원되는 또는 아이패드도 아이펜슬 같은 그러니까 애플 펜슬 같은 게 지원이 되는 이런 종류들을 쓰시는 게 당연히 좋겠습니다. 모든별로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학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한 뭐 24명 정도 되는 교실에 6대 디바이스를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좀 달라지는데요. 무엇보다 학생들의 화면을 앞쪽 TV에 뿌릴 것이냐 뿌리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학생들의 화면을 TV에 뿌려주게 된다면 미러링으로 뿌려줄지 아니면 학생들의 장비를 가지고 나서 앞에서 선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지 또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요즘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클라우드들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고요. 뭐 MS라던가 구글의 클라우드 문서 도구를 이용하면 아이들의 발표 화면을 굳이 그 디바이스에다 띄우지 않고 공동 문서를 띄우는 방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학생들의 화면을 어떻게 띄울 건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 뭐 한 대략 6, 7대 그러니까 모든별로 사실은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면 하나의 AP만으로 충분히 또는 하나의 공유기만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각 디바이스 인터넷 무선 연결 잘 되는지만 한번 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별로 올라가면서부터는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냐면 아이들이 어떤 뭐 그 수업을 하거나 할 때 아무래도 생산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그 강조되는 디바이스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입력 장치들을 어떤 걸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뭐 펜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생님들 수업의 그 질이 많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입력 장치가 지원되는 디바이스면 더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 1디바이스 환경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고 모두가 꿈꾸는 사회인데 앞으로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나아가긴 할 텐데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는 학생들의 화면을 미러링으로 띄워주는 것은 거의 포기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이들 모든 장비마다 미러링을 붙일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학생 각자의 화면을 디스플레이에 띄운다기보다는 어떤 공동문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선생님의 디바이스에서 띄워주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선 환경이겠죠. 무선 인터넷을 얼마나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이 됩니다. AP를 한 대만 둘 거냐, AP 2대로 돌릴 거냐, 이제 이런 문제에서부터 공유기를 쓸 거냐, AP를 쓸 거냐,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개인 1디바이스 환경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선 인터넷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선 인터넷 성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학교의 망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셔야 무선 인터넷을 뭐 구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고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선생님들의 학교 인터넷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앞에 앞서서 앱을 하나 추천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아까 제가 그 교사 1PC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뭐 교사 1 모바일 환경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1PC 환경, 그러니까 PC가 한 대만 있는 상황에서 전자칠판이 굳이 없다면 전자칠판을 대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자칠판을 구입할 수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선생님의 PC를 전자칠판처럼 쓰시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쓰려면 선생님의 PC를 전자칠판처럼 쓰려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보통 펜타블렛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펜이 있고요. 타블렛이 있어서 이게 펜타블렛 써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펜타블렛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한 5, 6만 원대 펜타블렛 써보시면 이게 화면을 보면서 밑에 이렇게 펜타블렛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이질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잘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액정 펜타블렛이라고 해서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저희 그 밑에 있는 액정 펜타블렛에 똑같이 복제해서 쓸 수 있는 장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와콤의 신티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근데 이제 이런 장비들은 고가죠. 한 4, 50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여기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보면서 필기할 수 있는 참 좋은 기기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고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가인 것들을 막 여러 대를 살 수 없으니까요. 대안이 되는 앱을 하나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 앱을 쓰실 때는 한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개인 태블릿이 하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별도로 사용하시는 이런 펜이 지원되는 태블릿이 있다고 할 때 이 태블릿을 액정 펜타블렛처럼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앱이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앱을 거의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안드로이드 계열과 iOS 계열 둘 다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선 안드로이드 계열입니다. 안드로이드는요. 슈퍼 디스플레이라는 앱을 앱스토어, 그 애플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슈퍼 디스플레이라는 앱은 뭐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의 개인 태블릿을 노트북과 연결하면요. 얘를 별도의 그 외장 모니터로도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펜이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여기서 펜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액정 펜 태블릿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와콤의 신티크만큼 됩니까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일반적인 액정 펜 태블릿의 느낌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간단하게 USB 케이블 하나만 꽂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앱이에요. 얘는 또 장점이 1회 결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료 앱은 유료 앱인데 물론 무료도 비슷한 애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써보니까 다른 무료 앱은 다 지우게 되더라고요. 1회에 12,000원인가 13,000원 정도로 결제를 하는데 한 번만 결제하시면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얘는 3일 무료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펜이 지원되는 뭐 탭 S6 라이트라던가 S7이라던가 이런 거 쓰시고 계신다면 전 한번 깔아서 써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태블릿에도 앱을 설치하시고 PC에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이후에 USB 케이블만 꽂으시면 바로 태블릿이 액정 펜 태블릿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꼭 제가 물건 파는 사람 같은데 저는 판매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iOS 만약에 아이패드를 쓰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요. 아이패드에서는 비슷한 앱이 이지 캔버스 프로라는 앱이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앱들을 써봤는데요. 얘가 iOS 계열에서는 가장 좋은 그 앱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아이패드를 일종의 액정 펜 태블릿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이인데 얘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면 연간 결제를 하셔야 돼요. 매년 그 구독의 개념이라 매년 몇천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PC 화면에다가 자유롭게 필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저는 이런 액정 펜 태블릿으로 쓸 수 있는 앱들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iOS에서는 이지 캔버스 프로, 안드로이드에서는 슈퍼 디스플레이, iOS에서는 이지 캔버스 프로 이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해결이 됐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학교의 망이죠. 인터넷이 잘 돼야만 저희가 제대로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디바이스를 가지고요. 그럼 학교의 망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학교의 망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덜컥 이게 떠맡게 되셔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학교 망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정보를 드리면요. 첫 번째, 학교의 망은 4개의 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망이라는 것은 인터넷 망을 이야기하고요. 학교로 실제로 그 선이 하나가 들어오거든요. 하나의 선이 4개의 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업무망, 학생망, 무선망, 기타망. 이 4가지의 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망은 당연히 뭐 예상하셨겠지만 교사와 교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망. 특히 이 망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망이기 때문에요. 무선 연결을 금지하고 유선 연결을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업무망에 대한 예외 사항이 적용이 되고 있는 기간이에요. 요거에 대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유선 연결을 원칙으로 하는 그러니까 보안을 강조하겠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학생망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망은요 원래 무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망이 아니라 유선을 위해서 있는 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망인데 업무망과 속도는 뭐 대동소이하겠지만 똑같겠지만요. 학생망 같은 경우에는 교사망과 정책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업무망에는 선생님들만의 디바이스를 물려야 되거든요. 학생의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 업무망에 물리는 건 사실 금지되어 있고요. 학생의 디바이스는 학생망에 물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 무선망 같은 경우에는요. 무선망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있는 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퇴근도 안 하고 열심히 듣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 응원한다는데 저도 응원합니다. 네, 저의 이런 그 속된 말로 허접한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을 모두 응원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선망이라는 것이 이런 무선 AP 같은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번째 기타망, CCTV라든가 요즘에 점점 인터넷과 연결되는 기기들이 많아지죠. IoT 장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인터넷 전화 이런 것들을 위한 기타망에서 네 가지의 망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이 망들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에 이렇게 들어와요. 지금 보시는 여기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개 라인이 광케이블이 들어와요. 그럼 학교에 UTM이라는 장비로 선이 들어오는데요. UTM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보안 장비입니다. 보안 장비. 그리고 이제 UTM이 보통은 L3 스위치, 그러니까 스위치의 개념을 같이 품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따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거 UTM이라는 장비로 들어와서요. 그래서 스위칭을 하는데 보통 거기서 4개로 스위칭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업무망, 두 번째 학생망, 세 번째 무선망, 네 번째 기타망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여기서 망이 분리가 되고요. 이 망끼리는 서로 업무망과 학생망 또는 학생망과 무선망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연계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망끼리 섞이게 되면요. 이것은 보안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망은 업무망대로, 학생망은 학생망대로 쓰셔야 되는데 이 중에 AP를 물리기 원하신다면 당연히 무선망에 물리셔야 되겠죠. 그럼 실제로 무선 AP까지 신호가 들어오는 것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요. 무선망 개요도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교육청에서 망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인터넷 신호가 들어오게 되고 학교로 들어오게 되고요. 들어올 때 UTM이라는 장비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앞에도 보셨던 것처럼 인터넷 신호가 UTM이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UTM으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가 무선 AP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에 이제 뭐가 연계가 되냐면 인증 서버라는 걸 거치고 들어오는데요. 인증 서버는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있는 AP 연결하실 때 아이디랑 패스워드 넣고 들어가게 되어 있죠. 아이디 패스워드, 이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인증 서버라는 게 필요합니다. 인증 서버를 거쳐서 그 신호가 들어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AP 컨트롤러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AP 컨트롤러는 뭐냐면 AP를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P 컨트롤러는 장비마다 그 교육청이나 이런 것처럼 컨트롤러를 따로 두는 곳도 있고 아니면 AP 자체에 컨트롤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컨트롤러를 거쳐고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윕스 서버라는 것도 거쳐야 되는데 윕스는 뭐냐면 학교에 보시면 가끔 이렇게 윕스들이 설치가 되는 데가 있거든요. 얘는 AP에서 나가는 무선 신호를 남이 함부로 가로채지 못하도록 윕스 센서에서 그걸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용 장비예요. 생긴 건 AP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AP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이 윕스 서버, 윕스 센서가 함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의 과정들을 거쳐서 들어오는 신호가 UTM이라는 장비. 학교에 가면 서버실의 맨 윗단에 있는 장비가 이 UTM 장비예요. 이 UTM 장비가 맨 윗단에 있고요. 거기서 이제 구분돼서 하나의 무선망으로 들어오는 신호가 이렇게 L2 스위치로 가고 이 스위치의 각 포트마다 하나의 AP가 연결이 되는 구조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윕스도 마찬가지 스위치에서 이렇게 뭐 붙어 나가는 거고 여기서 들어온 신호를 AP가 다시 와이파이 신호로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UTM이라는 거는 방화벽이고요. 방화벽을 의미하고 그다음 뭐 기타 여러 가지의 것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도 제가 설명드린 용어들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자료를 공유해드리면 그 자료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자꾸 스위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스위치가 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평생 알고 계신 스위치는 방에 불 켜고 끄는 그 똑딱똑딱 그 스위치밖에 모르셨을 텐데 뜬금없이 AP라는 이야기 나오고 스위치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너무 헷갈리시죠. 이 스위치라는 게 뭐냐면 스위치는 선택하는 거잖아요. 온과 오프를 선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신호가 들어올 때요. 인터넷 신호가 하나의 L2 스위치로 들어오면 여기 스위치에 있는 여러 개의 포트, 아까 그 그림 보셨던 것처럼 각각의 포트마다 신호가 나갈 수 있도록 껐다 켰다. 그러니까 이 스위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각각의 포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인터넷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얘를 각각의 AP로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스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AP를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AP에 인터넷 신호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한 개의 층에 8개 AP를 달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AP마다 하나씩의 인터넷선을 꽂아줘야 되겠죠. 그 인터넷선들이 모여서 어디로 가냐면 이 스위치라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보통은 서버실에다가 여러 개의 스위치를 두고 거기서 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층마다 하나의 스위치를 두고 거기서 이렇게 신호가 나가서 AP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위치마다 다른데 스위치는 당연하겠지만 성능이 좋을수록 뭐 예를 들면 안정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데 뭐 비싼 스위치를 너무 둘 수 없으니까 보통 요거는 설치해 두는 것들을 저희가 보통 이용하죠. 근데 스위치를 이야기할 때 보통 같이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PO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번에 이런 업무를 맡아가지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POE란 말을 듣고 또 한 번 분노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스위치도 잘 모르겠는데 POE는 또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POE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이 POE의 P가 제가 알기로는 파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혹시 집에서 공유기 써보셨죠? 공유기 쓰시면 공유기에 2개의 선이 들어가거든요. 한 가닥은 인터넷 선이고요. 또 한 가닥은 전원선이죠. 전원이 있어야만 공유기가 작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AP도요. 인터넷 신호가 들어가야 당연히 인터넷 신호를 뿌려줄 텐데 또 하나 필요한 게 전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AP를 달 때요. 천장이나 벽 같은 데 달잖아요. 근데 천장이나 벽에 다는데 거기다 전원을 끌어다 넣으려니까 전원을 끄는 게 너무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AP들은 뭐가 가능하냐면요. 랜선, 인터넷선을 통해서 들어올 때 데이터 신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원 공급까지 그 한 가닥으로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AP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원이 따로 필요 없이 한 가닥의 랜선으로 전원과 데이터를 모두 공급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스위치가 POE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POE 스위치는요, 제가 오늘 학교에서 이거 영상을 찍었거든요. 저희 서버에 가가지고 한번 찍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신호가 막 튀고 있는데요. 11번 포트를 유심히 보시면 신호가 2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불이 11번 포트에 2개의 불이 붙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애는 그냥 켜져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깜빡깜빡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애는 불이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 깜빡깜빡거리죠. 왼쪽에 있는 불은 뭐냐면요. AP로 전원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건 뭐냐면 그 AP랑 지금 통신이 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AP가 연결이 돼 있겠죠. 이 AP가 정상적이라면 여기 왼쪽에 있는 전원불도 켜져 있어야 되고요. 오른쪽에 여기 불도 깜빡깜빡하면서 데이터가 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만약 선생님이 어떤 AP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 뭐 수업하려고 했는데 AP가 작동 안 한다. 그럼 뭘 보셔야 되냐면 AP를 먼저 보시고 전원 공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불이 제대로 뜨는지를 먼저 보시고요. 거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어딜 가서 보시냐면 그 AP가 연결되어 있는 POE 스위치의 해당 포트에 보시면 이 불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이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교사인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나?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교사인 내가 거기까지 해야 되나 알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문제는 이게 안 되면 수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 저희가 업체를 부르거나 해서 오실 때까지는 저희가 수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장은 제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봐요. 혹시나 선이 좀 빠져 있는가. 아니면 스위치 한번 껐다 켜면 제대로 AP가 다시 동작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선생님들이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OE 스위치의 불 2개의 역할이 그런 거다라고 선생님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AP를 설치하실 때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층에는 그냥 일반 스위치, 그러니까 POE가 아니라 데이터만 보내줄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AP 설치 불가능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불가능하지 않아요. 대신 AP에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일반 스위치에서 연결을 하면서 전원 공급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 스위치에다가 AP를 연결할 때 POE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얘는 다른 데 전원을 연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공유기의 어댑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OE 인젝터라는 것도 저희가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원 공급, 예를 들어 하나의 AP를 위해서 막 저희가 다시 POE 스위치를 사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POE 인젝터 정도로 이용하셔도 충분히 AP를 늘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무선 공유기나 AP 같은 거 이용하실 때 인터넷 규격들이 하도 다양해가지고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그래프로 정리해봤는데요.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최신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초의 기술은 i80 2.11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지만 뒤로 가면서 인터넷의 속도와 성능은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 학교에 공유기를 사시거나 만약에 어떤 장비를 들이실 때 같은 값이라면 이왕이면 이 신호들이 이 표시들이 많이 붙어 있는 장비를 사시면 더 고급 장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비는 A, G, N까지만 있는 장비가 있고 어떤 장비는 A, G, N을 포함하고 AC까지 써 있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AC를 넘어서 AX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많은 기술들을 적용을 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달라붙어 있는 애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하위 호환은 전부 다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붙어 있는 게 좋은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2.4기가라는 게 있고 5기가라는 이 듀얼 밴드를 보통 밴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2.4GHz의 그 인터넷 신호는요. 특성이 어떠냐면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더 멀리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비껴서 갈 수 있으니까 회절 능력이라고 하는데 회절이 좋아서 장애물을 이렇게 넘어가는 능력이 좋아요. 2.4기가는요. 대신 5기가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속도는 느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장애물을 잘 건너갈 수 있다. 그다음 여기 있는 5기가 대역은요. 5기가는 2.4기가에 비해서 그 신호에 대한 그러니까 이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통과하는 힘은 약해요. 하지만 인터넷 품질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공유기를 옆방에 설치해 놓으시고 옆방에 있는 신호를 잡아서 쓰셔야 될 때는 2.4기가 신호를 찾으시는 게 더 안정적인 품질을 얻으실 수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통과하는 능력이 좋으니까요. 반면 우리 교실에 AP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그거는 5기가를 지원한다면 5기가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 안에 있는 AP를 이용하실 때는 2.4기가보다는 5기가. 그런데 다른 실에 있는 것을 끌어다 쓴다면 장애물이 좀 있다면 2.4기가보다는 5기가보다 2.4기가를 쓰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차이는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요. 그거 말씀드리기 앞서서 요즘에 와이파이 6 공유기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 와이파이 6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고요. 요 규격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802.11ac를 와이파이 5로 11AX를 와이파이 6로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요 세대가 6, 4, 5, 6로 넘어갈수록 점점 좋은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즘에 만약 공유기를 사신다 와이파이 6를 이용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은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무선 인터넷은요 채널들이 있는데요. 2.4기가 대역은 보통 1번에서 13번 채널까지를 가지고 있고요. 5기가 대역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이라는 게 이런 각각 도로의 차선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2.4기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쓸 때 그 모든 13개 채널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1번, 5번, 9번, 13번 4개 채널밖에 못 써요. 왜냐하면 이 채널의 개수도 적은데 채널들끼리 서로 중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번 채널을 쓰면 5번 채널 주변에 있는 채널까지 다 얘가 막 간섭을 해요. 그래서 채널들을 뚝뚝 띄워서 쓰는데 5기가 같은 경우에는 채널의 숫자도 그러니까 이 차선의 숫자도 많은데 서로 간의 중첩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점점 그 AP를 교실에 두고 쓸 일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요. 5기가 대역으로 쓰시는 것들을 당연히 추천을 드립니다. 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뭐 특별히 비교해 드릴 필요는 없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무슨 네트워크 공사 같은 거 하신다면 한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카테고리 6 케이블로 해주는지 박스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통 포설할 때 박스에 카테고리 6라고 써 있거든요. 그걸로 깔아주는지만 한번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카테고리 5 이하고 카테고리 6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대역폭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최대 속도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대역폭, 훨씬 트래픽을 견뎌줄 수 있는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 6 케이블로 랜 공사를 하고 있나 보실 때 한번 그러니까 랜 공사 같은 거 한다 카테고리 6로 잘 하고 있는지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또 하나 궁금해하실 게 공유기 써도 되나 안 되나 거든요.
요거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유기 쓰셔도 됩니다. 공유기를 어디까지 쓸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교사망은 그러니까 업무망은 공유기나 뭐 이런 무선 같은 거 못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는 공유기를 그러니까 업무망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업무망에 공유기를 쓰시는 것은요 한시적 허용입니다. 이건 언제까지 허용이냐면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까지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망까지 지금 학교에서 공유기를 쓰시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학생망에서는 공유기를 쓰는 것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교육부의 보도자료에도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공문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학교에서 공유기를 쓰실 때는 이걸 꼭 지키셔야 돼요. 공유기 보안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제가 조금 더 큰 글씨로 한번 옮겨봤거든요. 3가지. 첫 번째, 관리자 페이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암호화미 보안 조치를 하셔야 되고 접속 비밀번호 설정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공유기의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 관리자 페이지는 뭐냐면 그 공유기에 대한 기본 세팅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정으로 막아놓으란 이야기고요. 두 번째, 암호화 및 접속 비밀번호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공유기 쓰실 때 공유기 접속할 때 그러니까 공유기 신호 받을 때 암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펌웨어. 요 공유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요걸 이야기하기 앞서서 선생님들이 그럼 공유기랑 AP는 차이가 뭐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는요. AP가 공유기보다 성능이 더 좋고 일반적으로는 성능이 더 좋고 더 많은 장비와 기술들을 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능이 좋은 만큼 따라붙는 애들이 많아요. 보안으로도 더 뛰어납니다. 근데 공유기 중에 진짜 비싼 애는요. AP의 성능을 능가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가정에서 쓰시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공유기라면 일반 AP가 공유기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실에 우리는 좀 인원이 적다 하시는 데는 공유기로 충분하고요. 충분하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에 뭐 20명씩 되는 학교다라고 하신다면 AP 한 대 또는 2대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괜찮고 AP 괜찮고 그냥 공유기 좀 몇 대 달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방금 보셨던 3가지를 지키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첫 번째, 관리자 페이지에 비밀번호 설정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공유기 처음 사시면 공유기 설정하셔야 되거든요. 보통 공유기에 접근하는 최초의 IP가 192.168.01이거나 192.168.11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웹페이지로 들어가면 바로 여기 사이트로 요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딱 들어갔을 때 요 화면이 뜹니다. 로그인 이름과 암호를 넣게 나오는데 보통은 요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요게 아예 나오지도 않고 처음에 그냥 공유기 설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설정에 들어가셔서 얘를 제일 먼저 바꿔주셔야 돼요. 뭘 바꿔주셔야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로그인 이름과 로그인 암호를 선생님들이 오픈되지 않는 것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이거를 설정을 안 하시면 남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저희의 망에 침투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뭐 패킷을 가로채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로그인 이름과 암호는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로그인 이름이 보통 많이 만드시는 게 어드민으로 보통 만들거든요. 근데 어드민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만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바꿀 수 있다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보안 장비들이 전부 어드민이라는 그 사용자 이름을 써요. 그래서 비밀번호만 알면 당연히 계정 이름은 어드민이겠지 하고 해킹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름과 암호를 모두 모른다고 할 때와 이름은 알고 암호만 모른다고 할 때는 경우의 수가 확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공유기 해킹을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공유기 해킹을 당하지 않는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어드민이라는 계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어드민을 쓰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공유기에 IP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 IP는 뭐냐면 선생님들 학교에서 컴퓨터 쓰실 때요. 컴퓨터마다 IP 하나씩 부여되죠. 마찬가지로 공유기도 IP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누가 주시냐면 정보부장님이 아마 주실 거예요. IP를 넣으셔야 되고요. IP 넣으신 이후에 DHCP라는 걸 설정하셔야 되는데 DHCP가 뭐냐면 공유기가 자동으로 IP를 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DHCP라고 부릅니다. 이걸 안 하시면 선생님이 모든 디바이스마다 IP를 다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DHCP를 체크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요. 인증 및 암호화인데요. 인증 방식은 WPA2 이상을 쓰라라고 했고요. 암호화 방식은 뭐 그때그때 적절한 걸 다르게 쓰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여기 암호화 및 접속 비밀번호 설정인데 암호화는 AP2 인증 방식을 적용해라. 그리고 암호는 이렇게 적용해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증 방식이라는 걸 여기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인증은요, 안 할 수도 있고요. 옛날 뭐 WEP나 이런 옛날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쭉쭉쭉 뭐 WPA도 있고 WPA2도 있는데요. WPA2 이상의 것, 그러니까 쭉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쭉 뜨는데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보안이 강화된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안이 강화된 APA2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하시면 같이 따라 붙는 게 뭐냐면 암호를 설정하도록 나옵니다. 암호의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모두 섞어서 사용하시라라는 이야기죠. 공유기 설정하실 때 요거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공유기에 이름 붙이실 때요. 이름을 SSID라고 이야기하잖아요. 5기가 대역과 2.4기가 대역을 각각 이름을 정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플이라고 이름을 짓겠다라고 하면 뭐 2.4기가에는 애플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요. 5기가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애플 언더바 OG 이렇게 써주시면 선생님들이 AP의 신호를 그 공유기의 신호를 체크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안을 설정하셔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인터넷 쓰시다가 잘 안 된, 뭔가 인터넷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실 때 추천드리는 사이트가 여기인데요. 이 중에 저는 벤치비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합니다. 벤치비가 어떤 사이트냐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요. 벤치비라고 검색만 하시면 돼요. 벤치비 검색하시면 이렇게 벤치비 인터넷 측정 사이트가 뜨는데요. 요거 클릭하시고요. 여기 속도 측정하기를 클릭하면 따로 프로그램 설치하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실행이 됩니다.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운로드 속도가 측정이 되고요. 그다음 그 다운로드 속도를 측정한 이후에 업로드 속도를 측정을 하게 돼요. 이거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 보통 학교에 AP에서 검색을 체크를 하시면 제대로 나온다면 한 300, 200 얼마에서 300 이상, 300에서 500까지도 나오셔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십 단위로 내려가 있으면 학교 인터넷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AP 설정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는 원래 제가 지금 학교가 아니라 다른 공간이라서요. 여기는 원래 인터넷 속도가 낮기 때문에 수십 단위로 나오는데 수십 단위라도 몇 명에서 인터넷 쓰는 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단체로 쓰실 때 뭔가 조금 불편함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백 단위로 나와야 되고요. 요 밑에 지연 시간과 지터 값이 나오는데 요거는요.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그 지연이라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인터넷을 쓸 때 신호가 갔다 오는 것을 그 시간을 따진 게 지연 시간인데요. 이 지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터넷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지연 시간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수십 단위, 보통 한 2, 30을 넘지 않거든요. 뭐 잠깐 튄다고 해도 50에서 80까지 올라가는데 그보다 많아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터 값이라고 아까 옆에 있었는데 지터 값은 뭐냐면요. 이 지터 값은 얘가 수십에서 100 단위를 넘어가게 되면 인터넷이 갑자기 툭툭 끊기는 현상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뭐 화상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하고 수업하고 있는데 띵 하면서 끊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 지터 값이 높을 때 그렇습니다. 얘가 그 지연율에 대한 것을 다시 이제 환산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터 값과 지연율을 선생님들이 잘 보시면 그리고 또 인터넷 속도를 보시면 지금 인터넷의 품질이 어떻구나 대충 감이 오실 거고요. 앱 하나 추천드리면요. 또 하나 추천드리면 와이파이 애널라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잠깐 제 화면을 연결해서 보여드리면요. 네. 여기 와이파이 애널라이저라는 앱이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2.4기가 돼요. 또 위에 5기가를 체크하시면 5기가 돼요. 각각의 대역에 몇 개 AP가 주변에 있는지 그리고 각 AP가 그 속도가 현재 신호의 강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서로 간에 신호가 겹친다면 어디서 어떻게 겹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카톡이 오는데 카톡은 무시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AP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고요. 특히 보시면 여기서 그래프가 높을수록 신호 데시벨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또 AP까지 대략적인 측정 거리까지 나오죠.
이 앱을 이용하시면 선생님들께도 쉽게 AP들의 환경을 분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와 비슷한 앱인데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면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라는 앱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이고 죄송해요. 카톡이 뜨네요. 네. 제 개인 디바이스라 어쩔 수 없다는 것 이해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라는 게 보이시죠? 이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라는 앱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것과 같은 역할, 와이파이 애널라이저랑 거의 비슷한 역할들을 해주는데 여기 기능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포메이션은 제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AP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두 번째 거 와이파이 시그널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시그널, 아까 보셨던 그 와이파이 시그널들이죠. 요거 확인할 수 있는 탭도 있고요. 또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랜스캔이라고 해서요. 랜스캔은 뭐냐면 현재 같은 IP 대역에 있는 기기들을 다 스캔해주는 IP 스캐너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P 스캔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툴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핑 테스트 같은 것도 가능해요. 핑 테스트가 뭐냐면 내 현재 디바이스가 인터넷이나 네트워크가 잘 소통이 되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그 도구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164, 124, 101.2 해가지고 핑을 날려보면요. 이렇게 핑이 날아가요. 아까 제가 핑 값을 어떻게 읽는지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핑 값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얘는 그 네트워크 속도가 아까 인터넷 속도는 좀 느렸지만 핑이 오가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이 앱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요. 제가 PC로 한 것 중에 좀 상태가 안 좋은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 핑이 이렇게 확 튀어버리는 경우 있죠. 지연율이 확 올라가는 경우요. 또는 이렇게 요청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아예 핑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고요. 또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손실이 몇 번 손실이 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게 있으면 중간에 인터넷이 갑자기 끊겨요. 화상대화 같은 거 하고 계시면 갑자기 삥 끊겼다가 튕겼다 다시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제가 체크했냐면 제 방에서 체크했거든요. 저희 집 공유기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실제 이렇게 핑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 다니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공유기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핑 테스트라는 것.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쓰실 땐 간단하게 일단 인터넷 속도 측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속도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주변에 AP의 상태 먼저 보시고요. PO에서 신호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괜찮다면 이런 애널라이저 앱들을 통해서 와이파이 신호가 지금 강도가 괜찮은가, 신호끼리 중첩이 많이 되는 건 없나, 이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살펴보실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그것들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업체들을 통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반적으로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하신 내용들만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제가 좀 받도록 할 텐데요.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스마트폰 화면 공유하셨던 프로그램 어떤 걸 쓰고 계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는요 따로 유료 앱 안 쓰고요. 저희 그 윈도우에 보면요 사용자 휴대폰이라는 앱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인데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사용자 휴대폰이라는 이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 윈도우 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스토어요. 여기서 설치하시는 앱인데요. 요거 쓰시면 지원되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바로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이 지원이 돼요. 여기서 바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돈 안 쓰고 요거 쓰고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여기 계속 핑 날리고 있었네요. 윈도우 자체에도 요거 이제 그 미러링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윈도우의 기본 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 휴대폰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 앱은 좋은 게요. 알림 같은 거 볼 수 있고 메시지도 여기다 다 확인 가능하고요. 통화도 가능하고 제 거 있는 사진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고요. 또 특정 앱을 여기서 실행 바로 시키면 휴대폰에도 실행할 수도 있고 휴대폰 화면을 여는 것도 가능한 앱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써보셨으면 윈도우 스토어에서 윈도우 10 쓰고 계시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으시거든요. 윈도우 스토어에서 찾아서 사용자 휴대폰이라는 앱입니다. 네. 다만 이게 모든 안드로이드 폰이 지원하는 건 아니고 비교적 최신의 폰들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용자 휴대폰입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감사합니다. 양선 선생님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해서 또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안에서는 한 5분 정도 제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강의 시간이 꽉 차긴 했거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앞에 그 선생님들 중에 이런 네트워크 관리나 이런 것들 도대체 학교에 누가 합니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지금 보통 정보부에 담당을 하고 계시죠. 근데 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100% 동감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교육부나 또는 교육청 단위에서 이 테크 매니저들을 학교마다 그 지원을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가열찬 토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지기를 저도 소망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교사의 영역들을 점점 벗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디바이스의 대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망에 대한 뭐 지식도 많아져야 되고, 망에 대한 관리도 많아져야 되고, 교사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는 게 확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점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연수자료 이거 내용 어려우시죠? 말씀드린 대로 밴드에 그 내용들이 다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 강의 역시 녹화돼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강의 녹화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오늘 와서 언급결에 동의서를 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의서를 썼으니 아마 이 내용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보니 제 카톡 화면도 다 올라가게 생겼네요. 예, 카톡 화면은 그냥 무시해 주시거나 아니면 캐리스에서 적절하게 AI를 이용해서 잘 지워주시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트워크 관련은 아니고 크롬북, CEU 말씀하시는 거죠? CEU가 학생들 크롬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괄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앱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크롬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윈도우 기반으로 보통 수업을 하고 있어서요. 크롬북에서 CEU를 쓸 수 있고 CEU는 카피당, 그러니까 그 라이센스당 4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디바이스당, 그러니까 계정당이니까 디바이스당이 되겠죠? 그래서 4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고 CU를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아닌 아마 앞에 그 디바이스 관련된 쪽에서 답변을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혁쌤 말씀하신 대로 교사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기기 관리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도 오늘까지도 이거 백업하고 뭐 하고 고통받다 왔거든요. 이게 현재 우리의 현실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유저당 5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어디서 공급하시냐에 따라서 4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요거 라이센스도요. 그 공급 업체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한 곳, 되도록이면 4만 원짜리를 잘 알아보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밴드 주소 같은 거 모르시면 아마 밴드 주소 따로 올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고, 그 밴드에 CU 잘 깔아서 하고 쓰시는 분들, 뭐 기타 다양한 디바이스들 설치하시는 분들 많아서요. 그분들께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윈도우 계열도 이렇게 학생들 걸 한 방에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인튠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인튠이라는 도구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실까요? 제가 한 1, 20초 정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쌤 감사합니다. 네. 몇 개 교실에서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찾기 힘든 무선 AP 신호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찾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와이파이 애널라이저를 실행을 하시면요. 되게 약한 신호들 뜨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근처 어딘가에 있는 건데 선생님이 그거 실행하시고요. 중간중간 자리를 옮기시면서 보시다 보면 대략적인 위치가 아마 파악이 되실 거예요. 저는 보통 그렇게 찾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핸드폰을 들고요. 막 걸어가시면서 보시면 그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서가지고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받아지고 그때 보시고 좀 강한가? 이렇게 해서 주변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제 그렇게 찾고 있고 핸드폰에서 와이파이 목록에 정보 수업이라는 게 떠 있다면 몇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누군가가 공유기 하나 연결해 놓고 그냥 가신 경우, 공유기 어디 묻어놓고 가신 경우고요. 또는 수업에서 선생님의 핸드폰에서 테더링 해주신 경우나 선생님 PC의 핫스팟을 열어주신 경우, 그러니까 PC 자체에서 핫스팟 열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인데 이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켜져 있다면 99.999%의 확률로 공유기가 어딘가에 묻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PC도 아니고 핸드폰도 아니라면 100% 공유기를 누가 묻어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13년째 정보복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저희 부장님이랑 어디서 어떻게 하냐?
비슷한 곳에 들어가 있을 망을 다 뽑아버려요. 일단 선을 다 뽑아버리고요. 그럼 여기저기서 인터넷이 안 된다고 막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하나씩 꽂아주면서 선을 찾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컴플레인이 안 들어올 때 요 선이었구나 하고 그 선을 이제 버려버리죠. 저희는 보통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남들이 인터넷 열심히 하고 있어도 상관 않고 일단 뽑은 다음에요. 그 다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적극적으로 그 고개를 끄덕이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저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찾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네, 쉽진 않은데 몇 가지 방법들, 그 업체를 통하시는 방법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찾아서 제거하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그럼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선생님들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요. 그 밴드에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주시면요. 또 함께 서로 간에 배우는 그런 저희 이번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